문제 전문 조사관으로 일한 지 12년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정착하고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은 그 반대를 말해준다. 외로움과 권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진다. 그날 오후 72세의 박순희 씨가 내 사무실 문을 열었다. 회색 코트에 검은색 핸드백을 든 그녀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노부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다. 조사관님,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저는 그냥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45년 결혼 생활. 3자녀를 키우고 손주 5을 본 부부. 그런 부부에게도 균열은 찾아온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박순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 박철민 씨는 최근 몇 달간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다. 퇴직 후 무료하게 집에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배우겠다며 클럽 회원권까지 샀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골프 모임에 자주 나가시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아예 집을 비워요. 평일에도 연습한다며 나가시고요. 새 골프웨어를 사시고 평소엔 안 쓰시던 향수까지 뿌리세요. 72세 노인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남편의 일정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박철민 씨 옆에는 항상 같은 여성이 서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골프 모임의 회원이래요. 이름은 최은경이고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대요. 과부예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시선의 방향, 미소의 깊이. 12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의심이 시작되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45년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함께 웃고 울고 아이들을 키우고 늙어가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모른 척 살기엔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모두 골프 모임이 있던 날짜와 일치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조사관님,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저도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이제라도요. 그 눈빛에서 나는 결심을 읽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나는 서울 외곽의 골프장으로 향했다. 경기도 용인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 박철민 씨가 매주 찾는다는 그곳이었다. 주차장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우고 고성능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준비했다. 오전 7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8시 정각, 박철민 씨의 은색 그랜저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렸고 최은경이 내렸다. 연분홍색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트렁크로 걸어갔다. 박철민 씨가 먼저 내려 그녀의 골프백을 꺼내주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오빠라는 호칭. 72세와 62세 사이에서 오가는 그 단어는 묘하게 어색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자연스러워 보였다. 박철민 씨는 그녀의 골프백과 자신의 골프백을 카트에 나란히 실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 박철민 씨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는 모습, 그녀가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는 모습까지. 45년 결혼 생활에서 박순희 씨가 받지 못했을 스킨십들이었다. 라운딩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에서 대기하며 그들을 지켜봤다. 다른 골프 모임 회원들도 있었지만 박철민 씨와 최은경은 유독 붙어 다녔다. 같은 카트를 타고 같은 티박스에서 기다리고 샷을 칠 때마다 서로를 응원했다. 오후 1시 라운딩이 끝났다. 다른 회원들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향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다. 주차장으로 직행한 것이다. 나는 서둘러 내 차로 뛰어갔다. 그들을 놓칠 수 없었다. 박철민 씨의 차는 골프장에서 20분 거리의 한적한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는 단골 손님들만 찾는 것 같은 곳이었다. 나는 식당 맞은편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망원 렌즈로 창문을 들여다봤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박철민 씨가 최은경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연신 웃으며 반찬을 그의 앞접시에 덜어주었다. 그 모습은 신혼부부 같았다. 아니, 어쩌면 신혼부부보다 더 다정해 보였다. 식사 중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박철민 씨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최은경의 손을 감쌌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듯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며 웃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 촬영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건 오랜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다. 동료 골퍼의 얼굴도 아니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아니, 오래된 사랑에 다시 불이 붙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설레는 표정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강변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시간을 보냈다. 최은경은 박철민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박철민 씨는 최은경을 그녀의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었다. 경기도 분당의 30평대 아파트 단지.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히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게 아니다. 30분 후 박철민 씨가 혼자 나왔다.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나는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날 밤 11시 나는 박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목소리 톤만으로도 결과를 짐작한 것이다. 박순희 씨는 다음 날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온 것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한밤을 지새운 듯 창백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보여주세요. 인사도 없이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둔 태블릿을 켰다.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골프장 주차장에서 함께 내리는 두 사람. 박순희 씨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얼굴에 담긴 미소. 집에서는 몇 년째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두 번째 사진. 나란히 걸으며 허리에 손을 올리는 장면. 박순희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세 번째 사진.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녀의 손이 멈췄다. 한참을 그 사진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다음 장으로 넘겼다. 네 번째 사진. 깍지 낀 손, 마주보며 웃는 얼굴들. 이제 박순희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사진. 카페에서 어깨를 감싸고 앉은 두 사람. 마지막 사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시간 기록. 오후 5시 17분 진입, 5시 49분 퇴장. 32분. 박순희 씨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없었다. 오히려 그 건조함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더 있습니까?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요. 전부 보고 싶어요. 끝까지 확인해야 해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서로에게 반찬을 덜어주는 장면.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어깨를 기대고 앉아있는 긴 시간. 영상이 끝나자 박순희 씨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됐을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 내역과 골프장 출입 기록을 보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년. 그녀는 중얼거렸다. 반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봤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까? 45년이에요, 조사관님. 박순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은 아빠였고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었죠. 돈도 잘 벌어오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을 때 저는 남편이 무료해할까봐 골프를 권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준 셈이네요.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택은 남편분께서 하신 겁니다. 박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 45년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빨리 고개를 들었다. 결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이혼할 거예요. 단 하나도 남편에게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제 몫은 정확히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 절 45년 동안 아내로 불렀잖아요. 그 이름값은 받아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박순희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이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남편의 퇴직금까지. 그녀는 45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72살에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박순희 씨는 내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바로 전화 상담을 했고 3일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철민 씨는 처음엔 황당하다며 부인했지만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챕터 4 새로운 의뢰. 박순희 씨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59세 남성 정태수 씨가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건설회사 중역으로 퇴직한 후 아내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사관님, 제 아내가 요가 수업에 빠져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의 아내 한미숙 씨 56세는 6개월 전부터 매일 오전 요가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휴대폰 패턴도 바꿨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해졌어요. 옷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저한테는 피곤하다며 일찍 자는데 밤늦게까지 폰만 보더라고요. 나는 조사 계획을 세웠다. 요가 센터부터 추적하기로 했다. 이틀 후 나는 요가 센터 근처에서 대기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한미숙 씨가 나왔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강사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센터 앞에서 커피숍으로 걸어갔다. 커피숍에서 일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다시 나왔다. 강사의 차에 함께 탄 그들은 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점심 식사 중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식사 후 그들은 인근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이 시간 후 나왔을 때 한미숙 씨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강사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정태수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다음 날 바로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수척해 있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태블릿을 켰다. 첫 번째 사진부터 차례로 보여줬다. 요가 센터에서 나오는 두 사람, 커피숍에서 손을 잡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결정적 순간과 시간 기록까지. 정태수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그의 손이 점점 더 세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난 후 그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30년을. 그가 중얼거렸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건강해지자고 젊어지자고 격려한 게 저였어요. 요가 수업비도 제가 냈고 새 운동복도 사줬어요. 오히려 내가 그 계기를 만든 셈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다.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건 부인의 선택이지만 불륜을 선택한 것도 부인입니다. 조사관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정태수 씨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그 사람이 나보다 거의 15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저보다 그 남자가 좋은 건가요? 감정의 문제는 제가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부인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조사관님께서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태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대면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날 저녁 정태수 씨는 한미숙 씨와 마주 앉았다.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한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외로 빠르게 평정을 찾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엔 부인하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 탐정을 고용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으니까. 한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젠 그게 전부예요.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정태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다. 그럼 이혼합시다.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담담하게 이혼을 결정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1시간의 대화로 끝났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 2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3개월 후
정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체중도 조금 빠진 듯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진실을 알려줬냐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행 다니려고요. 혼자서요. 그동안 못 가본 곳들 천천히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만뒀던 사진 취미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나이가 많다고 새 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배신당한 남자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사관님도요. 정태수 씨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아픔이 성장이 된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아파도 결국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나는 지난 12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봐왔다. 그들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안정되고 정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로움, 권태,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은 나이와 무관하다. 박순희 씨는 이혼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들었다. 정태수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전국을 여행하고 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중요한 건 진실이다. 아무리 아파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래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도 내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의심, 또 다른 진실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나는 수화기를 든다. 이것이 내 일이다. 아픈 진실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